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친애하고 친애하는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태어나면서 이미 딸이 되었고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되었는데요. 언젠간 할머니가 되겠죠. 22살의 그녀는 휴학을 한 상태였고 엄마의 권유로 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유배 같았는데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엄마의 눈에는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엄마가 출산 후 바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할머니의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었고, 그래서 할머니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 지내는 것이 좋았고 할머니의 친구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할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엄마는 그녀가 할머니를 돌봐드리기를 바래 그녀를 할머니 곁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한 내기로 인해 할아버지와 혼례를 올렸는데 검소하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화려함과 당당함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독한 년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혼자 남편을 만나러 피란을 내려왔을 당시 할아버지는 강화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거기서 할아버지와 어떤 여선생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그 여선생이 단둘이 있는 모습을 할머니가 직접 목격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할아버지가 일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였고 강화에서 태어난 엄마가 3살이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할머니는 엄마가 갑작스레 열이 나서 할아버지를 찾으러 학교에 갔다. 교무실에 할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빈 교실들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았다. 그곳 3학년들이 수업을 받는 어느 빈 교실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그 여교사가 단둘이 있는 장면을 보았다. 둘이 손을 잡고 있거나 망측스럽게도 입을 맞추고 있었다면 할머니는 뛰어들어가 여선생의 머리를 휘어잡았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텅 빈 교실에서 그들은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이었다. 여교사는 풍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그 풍금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풍금 말이다. 풍금. 여교사와 할머니는 동갑이었다. 사범학교를 나온 여선생. 고데기로 머리끝을 꽃봉오리처럼 말고 화장을 곱게 한 여선생. 일본제가 틀림없을 다우다 스커트를 입은 채 풍금을 치며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하던 가곡을 부르던 여선생. 할아버지를 차마 부르지 못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 서러운 사람처럼 할머니의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다. 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눈물이 난 것은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그게 다 풍금 때문이었어. 나는 혼자 울며 길을 걷는 20대의 할머니를 상상해 보았지만 잘 그려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잔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으니까. 그 시절엔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게 큰일도 아니었잖아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말 없이 앉아있던 엄마가 불쑥 말했다. 그때는 첩을 두고 사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새 바람 피우는 거랑은 다르지. 나는 엄마가 바람을 피운 할아버지의 편을 든다는 것이 놀라워 이번에는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는 다 잊어버린 걸까? 나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가을부터 겨울까지 거의 매일같이 싸우던 엄마와 아빠를 기억했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의도했던 것보다도 더 퉁명스러운 어조로 내가 말했다. 엄마는 언제나 할아버지에게 관대했고 할아버지에게 관대한 딱 그만큼의 크기로 할머니에게는 냉정했다. 할아버지에게 엄마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엄마의 영특함을 칭찬하며 책을 건네고 공부를 가르친 것도 할아버지였죠. 엄마의 친구들 중에는 신여성 엄마를 둔 친구들도 꽤 있었지만 할머니는 혼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할아버지는 술상을 업고 할머니를 때렸지만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대하는 할아버지보다 오히려 할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며 커서 엄마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해 무시당하는 것이 서러웠던 할머니에게 고학력에 따른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죠. 엄마의 유학으로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부재를 겪어야 했던 그녀는 많이 외로웠지만요. 나중에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의 추석 엄마, 아빠, 그녀는 다 같이 빈대떡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기억하고 있던 빈대떡에 관한 추억 한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빈대떡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루 전날 불려놓은 녹두를 곱게 가는 것이다. 녹두를 갈고 나면 다진 양파, 마늘, 생강, 참기름, 후추, 소금 등으로 밑간에 돼지고기를 재워두고 채소를 손질한다. 찬물에 담가두었던 도라지는 소금으로 문지르고 속을 턴 후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어낸 김치는 잘게 다진다. 숙주의 경우 할머니는 한 번 데친 뒤 반드시 찬물에 담갔다가 썰었는데 그렇게 하면 숙주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할머니가 빈대떡을 만들 때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모든 재료를 섞은 이후 반죽을 예쁘게 붙이는 일이었다. 아마도 5살이거나 6살 때쯤인 것 같다. 할아버지는 볕이 들어오는 마루에 앉아서 바둑의 수를 연구하고 있었고 집안은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예전엔 돼지 비계로 부쳤는데 세상 편해진 거 봐라. 할머니는 식용유를 팬에 한 번 더 두르며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도. 봐라 이나야. 세상엔 다른 것보다도 더 쉽게 부서지는 것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녹두처럼 끈기가 없어서 잘 부서지는 걸 다룰 땐 이렇게 귀중한 것을 만지듯이 다독거리며 붙여주기만 하면 돼. 밖에선 비가 왔고 신문지를 펼쳐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많은 빈대떡을 부치던 할머니는 할머니 옆에 강아지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나에게 세상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할머니가 나를 보고 말하는 게 그저 좋아서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를 흉내내어 손끝으로 할머니의 허벅지를 꾹꾹 눌렀다. 시간이 흐른 덕에 이제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는 일은 많이 줄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할머니와의 일들을 회상하곤 합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고, 그건 그녀와 엄마 사이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그녀 곁에서 엄마처럼 그녀를 보살펴 준 건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지만 엄마와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엄마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를 유일하게 지지해 준 건 엄마였죠. 친밀히 사랑하다는 뜻을 가진 친애하다는 말은 어쩐지 그 뜻과 다르게 격식을 차린 느낌이 드는데요. 그 느낌이 꼭 할머니와 엄마, 엄마와 나 사이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작가의 말을 전하며 책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작가님의 글은 어쩜 이렇게 따뜻한 걸까 했더니 그 마음이 와 닿은 것 같네요. 익숙했던 풍경이 갑자기 저만치 물러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마음에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 뿌리 깊은 나무마저 휘청일 때 오로지 각자만이 아는 슬픔과 불안이 석류알처럼 연글다가 터져 산산이 흩어지거나 당신이 땅거미진 들판 위에 방향을 잃은 어린 짐승처럼 홀로 서 있을 때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그렇듯 나의 소설이 잠시라도 당신에게 희미한 온기의 불빛이 되어준다면 무엇보다 기쁠 것이다. 2019년 2월 백수린.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